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0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년 동안 나는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한 채를 홀로 지키며 나라에서 나오는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았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볕이 잘 들었고 창가에는 영감과 함께 키우던 화초들로 가득했다. 매일 햇볕을 쬐고 화초들을 돌보거나 근처 복지관에 가서 할멈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였다. 내 인생은 이 익숙한 낡은 집에서 추억과 함께 그렇게 평온하게 끝을 맺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유일한 아들, 김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민준이와 며느리 서혜진은 대출을 끼고 산 널찍하고 훤한 일산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다. 나를 보러 오는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올 때마다 혜진은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내 소파 커버가 낡았다느니 집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느니 투덜거렸다. 그날 그들은 포장이 화려한 한우 세트를 들고 또 찾아왔다. 민주는 문을 열자마자 내 손을 잡으며 유난히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저희가 영 마음에 걸려서요. 혜진이랑 상의했는데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일산으로 오셔서 같이 살아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모셔? 나는 몸도 건강하고 밥도 빨래도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봉양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혜진을 쳐다보니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네, 어머님. 집에 방도 많고 지호도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이사 오시면 온 가족이 북적북적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호는 내 유일한 손자, 올해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혜진과 한 지붕 아래서 살 생각을 하니 온몸이 불편해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가 편해. 이웃들도 다 알고. 너희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어. 민준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왜 번거로운 일이에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고 봉양하는 건 아들 된 돌이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일하겠어요? 그는 번지르르한 말로 효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나를 몰아붙였다. 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받았지만 말투는 그리 공손하지 않았다. 어머님, 이 마포 집은 낡고 오래돼서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아깝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세를 놓으면 매달 쏠쏠하게 수입도 생기고요. 그 쥐꼬리만 한 연금만 가지고 사시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이제야 알겠다. 그들의 속셈이 훤히 보였다. 나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은 나와 남편이 젊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남편은 눈을 감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순자야, 이 집만 있으면 당신은 언제든 기댈 곳이 있을 거라고. 내가 침묵하자 민주는 다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 자기가 커서 보답해야 마땅하다는 둥. 말끝마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아들 된 도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기적인 노인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일은 먹은 늙은이가 별 수 있겠는가? 그들의 번갈아 하는 효심 폭격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떠나는 날, 혜진은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이라도 된 듯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재촉했다. 어머님, 그 낡은 그릇들이나 잡동사니들은 그냥 버리세요. 촌스럽고 자리만 차지해요. 저희 집에 다 새로 있어요. 수십 년을 써온 그릇들과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의자를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결국 나는 옷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만 챙겼다. 아파트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혜진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열쇠를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재빨리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내 팔을 끌어당기며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웃었다. 어머님, 이제부터 호강하실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 호강하는 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끔찍할 줄은 몰랐다. 일산의 새 집에 도착하자 나는 가장 작은 방에 배정되었다.
창문은 아파트 단지 내벽을 향해 있어 해가 전혀 들지 않았다. 내 짐은 구석에 아무렇게나 처박혔다. 혜진이 말했다. 어머님, 옷은 일단 여기다 두세요. 옷장엔 저랑 민준 씨 지금 입는 옷들로 꽉 차서 넣을 데가 없네요. 이른바 봉양은 금세 부려먹기로 변했다. 혜진은 아침밥을 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려야 했다. 지호는 내가 만든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를 좋아했지만 혜진은 늘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아침부터 이런 기름진 건 몸에 안 좋아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자신을 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을 챙겼다. 점심과 저녁은 더한 고문이었다. 나는 평생 해온 대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같은 전통 한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혜진은 매번 깨작거리기만 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툭 쏘듯 말했다. 어머님, 집에 온통 장 냄새가 배서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놔야 빠져요. 친구들이 오면 저희 집이 찌개 가게인 줄 알겠어요. 한 번은 고생하는 민준과 한창 크는 지호를 위해 삼계탕을 푹 고았다. 결과적으로 혜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고 과장되게 소리쳤다.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님, 또 뭘 끓이신 거예요? 온 집안의 노인 냄새가 진동을 하네. 노인 냄새라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내가 부엌에서 그런 냄새나는 전통 음식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내 밥상에는 멀건 김치 한 접시와 흰쌀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다. 세탁기 사용권도 박탈당했다. 한 번은 내 옷 몇 개를 가족들 옷과 분리해서 빨았는데 혜진이 그걸 보고는 즉시 얼굴을 굳혔다. 어머님, 옷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세탁기를 따로 돌리면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앞으로는 모아서 손빨래 좀 하세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녀의 명품 재킷과 내 손에 들린 낡은 옷을 번갈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내 옷은 화장실에서 작은 비누 조각으로 조용히 손빨래를 해서 햇볕도 들지 않는 그 작은 방에 널어야 했다. 가장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지호였다. 아이는 순수했다. 아이는 내게 착 달라붙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같이 놀러 가자고 졸랐다. 하지만 지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혜진은 마치 역병이라도 피하듯 아이를 잡아 끌었다. 지호야, 이리 와. 할머니 몸에서 약 냄새나. 자꾸 맡으면 너한테 안 좋아. 내 몸에서 무슨 약 냄새가 난단 말인가? 나는 감기조차 잘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 그건 그저 나를 떼어놓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할머니를 갈망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는 손자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했다. 이른바 집이라는 이곳에서 나는 밥하고 청소하는 공짜 가정부가 된 투명 인간이었다. 나만의 취향도, 나만의 생활 습관도, 심지어 손자의 애정조차도 가질 수 없었다. 아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매일 지쳐서 퇴근했고 혜진은 그의 귓가에 내가 오늘 또 부엌을 더럽혔다느니 지호에게 촌스러운 사투리를 가르친다느니 불평을 늘어놓았다. 점점 민준이도 나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없이 마포의 내 낡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열쇠는 그들 손에 있었고 나에게는 돌아갈 권리조차 없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눈을 뜨고 창밖의 칠흑 같은 벽을 바라보며 죽은 남편을 생각했다. 영감, 당신은 나에게 퇴로를 남겨줬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갈 곳이 없구려. 그런 날들이 반년쯤 지났을까 진짜 폭풍이 드디어 닥쳐왔다.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할 만큼 풍성했다. 혜진이 직접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만들었고 내게 레드와인까지 한 병 따라주었다. 민준이도 평소와 달리 살갑게 굴며 계속해서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어머니, 이 스테이크 한번 드셔보세요. 혜진이 솜씨가 날로 느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혜진도 살갑게 맞장구를 쳤다. 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제가 요즘 베이킹을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제 카페를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평소와 다른 이런 친절에는 분명 꿍꿍이가 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해봐라. 나는 담담하게 그를 쳐다봤다. 혜진이랑 제가 가게 자리를 하나 받았는데 가로수길 쪽이라 위치가 정말 좋아요. 고급 디저트 카페를 열려고 계획서까지 다 만들었는데 시작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혜진이 즉시 말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경과 함께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탐욕이 섞여 있었다. 네, 어머님.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해서 열기만 하면 대박 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집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나는 그들이 할 말을 끝까지 하도록 잠자코 기다렸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머님 마포 아파트가 어차피 비어있기도 하고 동네는 낡았지만 평수가 있으니 팔면 꽤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집을 팔아서 저희 창업자금으로 먼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아들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다. 내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민주는 서둘러 뜬구름 잡는 약속을 늘어놓았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 돈은 저희한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카페가 돈 벌면 제일 먼저 어머님 강남에 대형 평수 아파트 사드릴게요. 어머님 그 낡은 집보다 100배는 좋은 곳으로요. 그깟 낡은 집 지키고 있어 봐야 뭐해요? 먹을 게 나와요. 입을 게 나와요. 거기서 썩히기만 할 거예요. 낡은 집,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민준아, 그건 낡은 집이 아니야. 그건 내 아버지와 내가 우리 둘 평생의 피땀이 담긴 우리의 집이란 말이다. 집은 무슨 집이에요? 혜진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제 우리 집은 여기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강남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전문 인력한테 케어받으면서 사는 게 복이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나는 둘이서 죽이 척척 맞는 탐욕스러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 집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내 마지막 기댈 곳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그들 눈에 그 집은 오직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창업 자금일 뿐이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안 된다. 그 집 내가 죽어도 못 팔아. 그 말은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같았다. 민주는 탁 소리를 내며 포크를 테이블에 내리치고는 내게 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가 누군데요?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어머니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라고요. 저희가 잘 돼야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돈 끌어안고 관속에라도 들어가시게요? 이기적이라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내가 너희를 키우고 집 사주고 장가 보내고 애 낳게 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냐? 이제는 이 늙은 몸뚱이의 뼈까지 발라 먹으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이기적인 거냐고? 혜진은 더 막말을 쏟아냈다. 팔짱을 끼고 냉소하며 말했다. 말은 잘하시네. 누가 그깟 유산 탐낸대요? 주지도 않으면서 발라 먹는다고요? 안 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뭐 달라고 애원이라도 한 것처럼 구시네. 진짜 궁상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깟 돈을 보물처럼 지키고 있네. 궁상 거지 새끼라는 그 말이 세차게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험악하게 식사를 마쳤다. 나는 내 작은 방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낮춘 그들의 다툼과 저주를 들었다. 나는 이 일이 잠시 일단락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무정함을 과소평가했다. 한밤중 내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과 혜진이 문 앞에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혜진은 문 앞에 놓인 꾸려진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그 낡은 집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저희가 잘 되는 꼴을 그렇게 보기 싫으시다면 저희 이 작은 집도 어머님 같은 큰 분을 모실 수 없겠네요. 돈 많으시다면서요? 직접 나가서 사세요. 민주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 침대 위로 던지며
일말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 일단 가지고 가셔서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언제든 마음 바뀌면 그때 연락하시고요. 고시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그 싸구려 방 가난한 학생이나 노숙자들이나 머무는 곳이었다. 그들은 나더러 그런 곳에 가서 살라고 했다. 내 짐은 내가 올 때 가져왔던 그 작은 여행 가방뿐이었다. 지금은 문 밖에 아무도 원치 않는 쓰레기 더미처럼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 집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치워버렸다. 마치 거대하고 귀찮은 짐덩어리를 내던지듯이. 나는 내가 손수 키운 아들을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내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꺼져버렸다. 나는 울지도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애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었다. 침대가로 가서 그들이 던진 돈 몇 장을 집어들고 그들의 면전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너희 돈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문 쪽으로 걸어가 내 여행 가방을 끌었다. 현관문을 열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밖으로 나섰고 등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며 모든 것을 차단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여행 가방을 끌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끄는 바퀴가 조용한 길 위에서 외롭게 딸깍 딸깍 소리를 냈다. 가로등이 내 그림자를 길고 외롭게 늘어뜨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불 켜진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다. 민준과 혜진의 집이 그중 한 층에 있었다. 오늘부터 저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빌어먹을 고시원 따위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번호 몇 개만 저장된 내가 숨겨두었던 구식 휴대폰이었다. 나는 익숙하게 전원을 켜고 주소록에서 최이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침착하고 공손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그 호칭을 듣자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잠시 멍해졌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평온하게 말했다. 최 이사인가? 나야, 네. 접니다. 회장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제가 감히 연락드릴 수가 없어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난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밤 공기에 폐가 찌르듯 아팠지만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그래, 명동의 백두홍 말인데 쭉 남겨뒀던 그 집이 필요해졌네. 한남동 운빌리지에 있는 그거.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내 더욱 공손한 대답이 돌아왔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열쇠와 집사는 언제든 대기 중입니다. 차량은 30분 내로 현재 계신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혹시 다른 처리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됐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들 잊게 해. 박순자라는 이름은 잊으라고.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끈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가슴에 맺혔던 울화가 이 전화 한 통으로 대부분 흩어지는 듯 했다. 백두홍. 나 자신조차 거의 잊고 있던 그 이름이 오늘 밤 다시 살아났다. 나는 늘 된장찌개나 끓이며 며느리 눈치나 보는 그런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젊었을 때 아무도 감히 나를 박순자라고 부르지 못했다. 1970년대 격동의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들은 모두 나를 백두홍이라 불렀다. 때까치 백두홍 는 것 보기엔 평범하지만 사냥할 땐 매우 날렵하고 단호하며 먹잇감을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습성이 있다. 이 별명은 나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경쟁자들이 붙여준 것이었다. 나는 변변한 집안 배경 없이 오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시기를 정확히 읽는 눈 하나로 버텼다. 남들이 무서워하는 곳에 나는 투자했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나는 손을 뗐다. 불과 10수년 만에 나는 맨주먹으로 남들이 몇 대에 걸쳐도 모을 수 없는 부를 축적했다. 그러다 내 남편을 만났다.
성실하고 순박한 대학 교수였던 그는 내 과거를 몰랐고 나를 그저 약간의 저축을 가진 과부 정도로만 알았다. 나는 그의 순수함과 선량함을 사랑했다. 그를 위해 나는 손을 씻고 해외에 신탁펀드를 설립해 내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현금을 넘겼다. 오직 우리가 함께 산 마포 아파트와 평온하게 살기에 충분한 예금만 남겨두었다. 나는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과거의 삶과 작별했으며 평범한 주부 박순자가 되었다. 나는 그를 위해 밥을 짓고 민준을 낳아 세상 모든 평범한 어머니들처럼 그를 키웠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더더욱 그런 숫자 노름과 사람 간의 계산에 염증을 느껴 그저 이 평온함을 지키며 늙어가고 싶었다. 나를 가장 오래 따랐던 늙은 부하 최 이사를 제외하고는 명동의 백도웅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민준과 혜진은 더더욱 내가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연명하는 가난한 늙은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30분 후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소리 없이 내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내게 차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봄처럼 따뜻했고 내가 방금까지 있던 추운 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차는 한남동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휘황찬란한 강남을 지나며 나는 창밖의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이 철근 콘크리트 정글은 한때 내 치열한 전쟁터였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저 차가운 건축물에 불과했다. 차는 마침내 한강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 운빌리지의 한 빌라 앞에 멈췄다.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최 이사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두 줄로 도열한 사용인들과 똑똑해 보이는 집사 한 명이 서 있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 이사가 내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집사가 즉시 다가와 내 손에 들린 초라한 여행 가방을 받아 들었다. 사모님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시던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저녁 식사도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돌아온 이 빌라를 둘러보았다. 정원의 소나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다듬어져 있었고 연못의 비단잉어들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곳이야말로 내 진짜 집이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생활을 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통창 앞에서 눈을 뜨면 개인 셰프가 이미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면 주방에는 최고급 식재료가 준비되었다. 새 옷을 입고 싶다고 하면 서울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최신 샘플 의상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내 선택을 기다렸다. 나는 노인 냄새가 밴 낡은 옷들을 모두 버리고 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부드럽고 편안한 원단에 몸에 꼭 맞는 재단은 내 기품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나는 피부관리와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노고와 최근 1년간의 우울함이 이 세심한 보살핌 아래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경제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최 이사는 매일 정리된 글로벌 시장 동향 보고서를 내 서재로 가져왔다. 이 모든 것을 멀리 일산에 있는 민준과 혜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다시는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 아마 그들은 내가 정말 고시원을 구해 어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거나 집을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다시 돌아와 애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일주일 후였다. 혜진은 소위 사모님 모임에 섞여 지내며 매일 SNS에 자신의 명품 가방과 애프터눈 티를 자랑하기 바빴다. 그날 그녀의 모임에 속한 진짜 재벌가 사모님 한 명이 한남동 운빌리지 자택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열었다. 혜진은 온갖 수를 썼지만 초대장을 구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며 남몰래 질투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 그 재벌 사모님은 자신의 SNS 계정에 파티 사진 여러 장을 올렸는데 그중 한 장은 자기 집 정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의 배경으로는 옆집에 훨씬 더 웅장한 빌라가 찍혔다. 화창한 오후의 햇살 아래 아이보리색 샤넬 스타일 투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한 노부인이 정원 나탄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연미복을 입은 집사가 서서 공손하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쏟아지며 그녀는 마치 고전 유화 속 인물처럼 고귀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눈썰미 좋은 누군가가 아래에 댓글을 남겼다. 세상에, 배경에 계신 분 옆집 백두홍 회장님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기품은 여전하시네요. 그 회장님 워낙 신비주의라 사진에 찍힌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네요. 혜진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서 전설 속의 백두홍 회장님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했다. 그 노부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 속 수백억 원짜리 한강 뷰빌라에서 개인 집사의 시중을 받으며 여왕처럼 우아한 기품을 뽐내는 그 노부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궁상 거지라고 욕하며 쓰레기처럼 집에서 내쫓았던 시어머니 박순자였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반년 넘게 봐온 그 얼굴을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는가.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이 바뀌고 옅은 화장을 했지만 그건 분명히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서재로 달려가 컴퓨터 게임을 하던 민준의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것 좀 봐. 이게 누군지 좀 보라고. 민준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건 엄마잖아. 엄마가 왜 여기에 있어? 이거 합성 사진이지? 합성. 여기가 어딘지 봐. 한남동 온빌리지라고. 이 사모님 집 옆집. 아래 댓글들 좀 봐. 다들 회장님이라고 부르잖아. 백두홍 회장님. 혜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질 듯했다. 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사진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다시 확대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기가 고작 몇십만 원 쥐어주며 고시원이나 가라고 내쫓았던 어머니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부촌에 나타나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어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들려왔다. 그는 혜진의 휴대폰으로도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설마 어머니가 그들이 생각하던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 낡은 아파트, 그 쥐꼬리만 한 연금, 전부 다 연기였단 말인가?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외투도 챙겨 입지 않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차를 몰고 한남동으로 향했다. 1시간여 후 그들의 차는 삼엄한 경비의 온빌리지 정문 앞에 멈춰섰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여사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김인준이 초조하게 경비원에게 말했다. 경비실의 경비원은 내부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보더니 미친 사람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냉담하게 대답했다. 여기 박순자라는 이름의 입주자는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서 교통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혜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희 사진도 있어요. 이 안에 사신다고요. 저기 한강이 보이는 가장 큰 저택이요. 경비원은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거긴 저희 회장님 댁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무정하게 문 앞에서 가로막혔고 단지 정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민준과 혜진은 차디찬 차 밖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궁전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그 저택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들이 완벽한 웃음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살 수 없는 그 호화 저택에 사는 사람이 놀랍게도 그들이 손수 내쫓고 헌신작처럼 여겼던 어머니였다니. 거대한 충격과 황당함이 그들을 휩쓸었고 그 뒤를 이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억누를 수 없는 탐욕이 밀려왔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무언가를, 자신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던 무언가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한남동 경비원에게 쫓겨난 후 민준과 혜진은 머리 없는 파리처럼 집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내 소식을 알만한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다. 나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그 충격적인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시시각각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었다. 후회, 분노, 혼란, 그리고 강렬한 탐욕이 수많은 개미처럼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서 자기들에게 불임을 당하며 세탁기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그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숨은 재력가일 수 있단 말인가. 막다른 길에 몰린 그들은 내 외가의 먼 친척 조카를 떠올렸다. 그들은 비싼 선물을 들고 몇 번이고 그 집을 찾아가 애원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운지,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눈물로 호소했다. 그 조카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더 먼 인맥을 통해 겨우 최 이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나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전달했다. 최 이사가 이 일을 내게 보고했을 때 나는 군자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에게 전해. 날 보고 싶으면 강남의 라연에서 기다리라고. 라연,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예약하기 어려운 한정식 레스토랑 중 하나로 1인당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이 궁상거지라고 불렀던 존재가 이제는 그들이 우러러봐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약속 당일, 나는 짙은 보라색 수제 자수가 놓인 한복을 입고 집사와 운전기사를 대동한 채 레스토랑의 룸으로 들어섰다. 민준과 혜진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눈앞에 나는 피부가 곱고 생기가 넘쳤으며 입고 있는 한복의 원단과 자수는 한눈에 봐도 값비싼 물건이었다. 이 모습은 이전에 그들의 집에서 주눅 들어있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들은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즉시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민준이 한달음에 달려와 눈물을 짜내며 말했다. 어디 가셨었어요? 저희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혜진은 더 과장되게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막말을 했어요. 저를 때리세요. 욕하세요. 어머니 화만 풀리신다면 뭐든지 할게요. 그녀는 울면서 정말로 자기 뺨을 두어 대치더니 이내 내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 힘은 마치 내 뼈를 으스러뜨릴 기세였다. 나는 발치에서 벌어지는 이 조잡한 연극을 냉담하게 바라보다가 내 다리를 빼내고 상석에 앉았다. 집사가 즉시 내 앞에 식기를 놓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나는 찻잔을 들어 뜨거운 김을 살짝 불어낸 후 그들을 무시했다. 룸 안에는 혜진의 억눌린 흐느낌과 민준의 불안한 숨소리만 남았다. 그들이 울 만큼 울고 연기할 만큼 연기했을 때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바닥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낸 맑은 소리에 그들의 몸이 움찔했다. 나는 눈을 들어 참회와 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을 평온하게 훑어본 후 그날 밤 그들이 내게 했던 말을 한자 한자 되짚어 주었다. 내 유산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니?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혜진을 다시 보았다. 내가 돈이나 끌어안고 사는 궁상거지라고 했지? 혜진의 울음소리가 멎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은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너희가 나를 집에서 내쫓고 고시원에 나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건 무슨 짓이지? 내 평온함은 어떤 히스테리적인 비난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그들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얼굴 표정은 가관이었다.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아까의 참회에서 조급한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모르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신 건가요? 그가 보기에 나라는 여자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는 차라리 자기 아버지가 숨겨진 재력가였다고 믿고 싶어 했지 자기 어머니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어이가 없었다. 나는 냉소를 터뜨리며 그들이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로 했다. 이 돈, 너희 아버지와는 한 푼도 관계없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말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한 푼, 두 푼,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이다.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명동에서 사람들은 나를 박순자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들은 나를 백두홍이라고 불렀다. 백두홍이요. 민준과 혜진의 얼굴에는 완전한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이 이름을 다시 꺼낼 일이 없을 줄 알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아내, 평범한 어머니로 조용히 살다 가고 싶었어.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줬다, 민준아.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평범한 어머니의 신분으로 너희 집에 들어가 내 아들이 내가 늙고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결과는 어땠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결과는 너희는 내 매달 나오는 그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과 마포의 낡은 아파트만 봤다. 너희는 내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고 싫어했고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심하다고 싫어했으며 내가 빨래하는 것이 수도세, 전기세 아깝다고 싫어했고 심지어 내 손자가 내게 다가오는 것조차 막았다. 너희 마음속에는 오직 계산뿐이었지? 어떻게 내 집을 손에 넣어 너희의 대박 꿈을 이룰까 하는 계산 말이다. 너희의 눈은 탐욕에 가려져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바친 진심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렸다. 그저 참고 희생하면 가족의 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내가 틀렸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직접 박순자를 백두홍으로 다시 불러낸 거다. 내 말은 날카로운 검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효심을 완전히 가르고 그 안에 감춰진 추악한 본질을 드러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고 더 이상의 참회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의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갔다. 그녀는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아첨하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기왕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페는 민준도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는 듯 간절하게 애원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에게 투자하신다고 생각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잘해서 번 돈 전부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지호 국제학교 보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희가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다. 이 투자. 나는 그들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자기 친어머니까지 계산하고 돈 때문에 그녀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인성이 덜 된 사람이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내 비서인 최 이사가 적시에 블랙카드를 내밀어 계산했다. 너희끼리 천천히 먹어라. 나는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민준과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충격, 탐욕, 후회,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남겨졌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자기 손으로 밀어낸 것은 그들이 감히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는 금산이었다. 내게 완전히 거절당한 후에도 민준과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거대한 유혹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카페만 열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여주면 내가 분명 마음이 약해져 손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유일한 아들이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을 정말 눈뜨고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유행을 바라고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사채를 쓰는 것이었다. 가로수길 같은 금싸라기 땅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페를 열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했다. 은행 대출은 심사가 느리고 한도도 낮았기에
그들은 질 나쁜 친구들을 통해 한 사채업체와 접촉했다. 그 업체의 사장은 아주 호탕해 보였고 별다른 심사 없이 거액을 흔쾌히 빌려주었다. 물론 이자는 살인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당시 민준과 혜진은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 그들에게 이 돈은 그저 임시방편이었다. 내 정체가 드러난 이상 내가 유일한 상속인인 그들이 이 정도 돈을 못 갚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카페가 개업하면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인플루언서들을 불러 홍보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면 어머니인 내 얼굴도 서고 기분이 좋아져 한남동 빌라까지 물려줄지 모른다는 환상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빌린 돈 전부를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에 쏟아부었다. 가게는 확실히 그럴싸하게 꾸며졌다. 북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 전부 수입산인 커피 머신과 베이킹 장비, 벽에는 이름 모를 화가의 추상화가 걸렸다. 의혜진은 맞춤 제작한 점장 유니폼을 입고 매일 정성껏 화장을 한 채 가게에서 직원들을 지휘하며 성공한 여성기업가 흉내를 냈다. 카페 개업 날. 그들은 성대하게 행사를 열고 사자춤 공연단을 부르고 레드카펫을 깔았다. 돈을 주고 몇몇 맛집 블로거를 섭외해 사진을 찍고 홍보글을 쓰게 했다. 한동안 그들의 SNS는 선남선여 사장님이 운영하는 꿈의 카페, 질산 사모님의 창업 신화 같은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곧 그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가로수길의 카페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의 가게는 인테리어를 제외하고는 커피 맛이나 디저트의 독창성 면에서 모두 평범했다. 혜진의 열정은 3분뿐이었고 개업 며칠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게에 머물지 않으며 여전히 사모님 친구들과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다니기 바빴다. 민주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고 그저 재무제표의 적자를 보며 한숨만 쉴 뿐이었다. 비싼 임대료, 인건비에 더해 처참한 손님 수까지 카페는 곧 심각한 적자에 빠졌다. 그리고 그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첫 달 이자는 겨우겨우 갚았다. 둘째 달에는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다. 셋째 달이 되자 그들은 완전히 손을 들었다. 빚 독촉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매일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왔다.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큰 사내 몇 명이 가게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행패는 부리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었다. 그 때문에 얼마 없던 손님들마저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 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의 집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고 벽에는 스프레이로 빚 갚아라라는 글씨가 쓰였다. 한밤중에는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대서 지호는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었다. 혜진의 사모님 친구들은 점차 그녀를 멀리했고 그녀는 더 이상 애프터눈 티를 마실 기분도 나지 않았다. 민준의 회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사는 그를 불러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서 회사 이미지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의 번듯하고 화려했던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최 이사는 내게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했다. 그날 오후 나는 개인 온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최 이사는 내 뒤에 서서 공손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그 사채업체 사장이 방금 연락해 왔습니다. 김민준 씨의 채무가 석 달째 연체 중인데 저희 쪽에서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시는지 묻더군요. 나는 손에 든 물뿌리개를 멈추고 몸을 돌려 최 이사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질문의 기색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왜냐하면 그 사채업체의 사장은 바로 예전에 내 밑에서 일했던 젊은이로 지금은 그 나름대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최 이사의 부합격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은퇴할 때 그들에게 내 가족과는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이번 일은 분명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그가 뭐라고 하던가 내가 물었다. 회장님 체면을 봐서 시간을 좀 더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회장님 말씀 한마디면 이 빚은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 머릿속에는 나를 향해 소리치던 민준의 얼굴, 궁상거지라며 쏘아붙이던 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나를 집에서 내쫓던 그들의 단호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원칙대로 해.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는 없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최 이사는 깊이 허리를 숙이고 물러갔다. 나의 체면이 사라지자 상황은 급전직하였다. 사채업체는 더 이상 봐주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민준과 혜진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다. 그들의 모든 심혈과 희망이 담겼던 그 카페는 청산 경매에 붙여졌고 값비싼 장비들까지 헐값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남은 거액의 빚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벌금을 갚기 위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일산의 널찍하고 훤한 새 아파트마저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번듯한 중산층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었다. 민주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혜진의 명품 가방과 보석은 이미 오래전에 다 팔아치웠다. 그들은 예전 집에서 쫓겨나 축축하고 어두운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햇볕이라곤 전혀 들지 않고 공기 중에는 곰팡내만 가득하며 바퀴벌레와 쥐가 들끓는 그런 곳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일을 했다. 나는 최 이사에게 마포의 낡은 아파트를 팔게 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손에 넣으려 했던 그 집을. 집을 판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 돈으로 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작은 자선 재단을 설립했다. 기금의 유일한 용도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것이었다. 이 일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에는 재단 설립 취지가 언급되었고 비록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에게 쫓겨난 한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재단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곧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김민준과 서혜진 부부의 일을 파헤쳐냈다. 그들이 어떻게 돈 때문에 어머니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했는지, 어떻게 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채를 빌려 창업했다가 망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는 모든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서 웃음거리이자 반면교사가 되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어디를 가든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지호는 학교에서 불효자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어느 날 최 이사가 내게 사진 한 장을 가져왔다. 사진 속에는 민준과 혜진이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어느 반지하 방문 앞에서 험상궂은 집주인과 다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삶에 찌든 무표정과 피로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쾌감 대신 텅 빈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가장 혐오했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들이 당시에 내던진 것이 단순히 거지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금산이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존엄성이었다는 것을. 단지 그 대가가 너무나도 무거웠을 뿐이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 한강 위를 천천히 지나는 유람선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햇살은 따스하게 내 몸을 비추었다. 내 삶은 마침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엔드.